오늘 내일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요즘은 별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아쉽죠? 그래도 겨울철이 밤도 제일 길고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으로 그나마 별자리가 잘 보이는 계절입니다. 사냥꾼의 오리온 자리, 그 주인 오리온의 뒤를 따르는 충직한 큰 개자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다이아몬드 행성을 가지고 있어 화제가 된 옆으로 걷는 개자리, 지평선 끝까지 흐르는 비극의 눈물, 그러나 결국 희망으로 굽이치는 강 에리다누스 자리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별자리까지 겨울철 10개의 별자리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별자리 오리온으로 시작합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일렬로 늘어선 3개의 별, 그리고 그 주위를 감싸는 4개의 밝은 정점, 바로 사냥꾼 오리온 자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별자리 중 하나이자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전 세계 거의 모든 문명에서 기록된 이 별자리는 사냥꾼의 용맹함과 인간적인 비극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오리온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갖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거인 사냥꾼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선물받아 깊은 바다도 평지처럼 걸어 다닐 수 있었죠. 거기다 잘생긴 외모와 전설적인 사냥 실력을 갖춰 사실상 지상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세상에 내 손에 죽지 않을 짐승은 없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생명을 없앨 수 있다. 오만한 행동과 말로 신들의 분노를 샀고, 특히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물을 품는 어머니인 가이아는 지구의 생명을 다 죽이겠다는 말에 화가 난 것이죠. 오리온을 처단하기 위해 땅 밑에서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정갈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오리온은 거대한 사자나 곰의 습격은 막아낼 수 있었지만 발밑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정갈의 존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갈은 오리온의 뒤꿈치를 단 한 번 치명적인 독침으로 찔렀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영웅은 그 작은 구멍을 통해 퍼지는 독을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가이아는 오리온의 오만함을 꺾은 정갈의 공로를 인정해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우스는 죽은 오리온을 역시 별자리로 만들었죠. 두 존재가 하늘에서 다시 마주치면 또다시 싸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신들은 이들을 정반대 방향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정갈 자리가 동쪽에서 뜨면 오리온 자리는 무서워서 서쪽으로 후다닥 숨어버리는 지금의 밤하늘 배치가 완성된 것이죠. 오리온의 죽음에 관해서는 다른 설도 있어요. 바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평생 순결을 맹세하며 남자들을 멀리했던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조차 오리온의 멋진 모습과 뛰어난 사냥 솜씨에 반하고 맙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숲을 누비며 사냥을 즐겼고 아르테미스는 인간인 오리온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의 오빠인 아폴로는 인간인 오리온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신의 품위를 버리고 인간과 사랑에 빠진 것에 분노한 아폴로는 잔인하고 비극적인 계략을 꾸밉니다. 아르테미스에게 멀리 바다에서 머리만 내밀고 헤엄치던 오리온을 가리키며 저 멀리 보이는 관역을 맞힐 수 있겠느냐고 도발한 것이죠. 자신의 연인인 줄 꿈에도 몰랐던 아르테미스는 화살을 날렸고 오리온은 그녀의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떠내려온 것은 자신이 쏜 화살에 맞은 오리온이었고 밤낮으로 절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제우스의 번개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슬픔에 잠긴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에게 간청하여 오리온을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지금도 그녀의 달빛이 비치는 밤하늘을 영원히 거닐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리온을 단순한 별이 아니라 죽은 왕의 영혼이 머무는 별로 여겨졌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통로 일부는 오리온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왕이 죽으면 별로 올라간다고. 중세 유럽에는 이런 괴담이 전해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오리온이 유난히 밝게 빛나면 그날 밤 숲에서 길을 잃은 자가 생긴다고 했어요. 사냥꾼이 영원히 새로운 동료를 찾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전설에서는 오리온의 세 별은 하늘에서 길을 찾는 세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는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줄지어 걷는다고 해요. 허리띠 아래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오리온 성운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별이 실제로 탄생하는 지역으로 망원경으로 보면 빛나는 구름처럼 보였고 이 흐릿한 빛을 사냥꾼의 검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상징으로 해석했어요. 즉 오리온은 파괴와 탄생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 하네요. 오리온 자리의 왼쪽 어깨에서 붉게 빛나는 베텔게우스는 천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별 중 하나입니다. 베텔게우스는 적색 초고성으로 수명이 거의 다한 거대한 별입니다. 태양보다 약 700배에서 1000배 정도 큽니다. 만약 태양의 위치에 베텔게우스를 갖다 놓는다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삼키고 목성의 궤도 근처까지 닿을 정도예요. 별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과학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내일 당장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생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해요. 물론 우주의 시간 단위에서 내일은 앞으로 수만 년 이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아랍어 야드알 자우자에서 유래되었으며 거인의 겨드랑이 또는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요. 사냥꾼 오리온의 위험 있는 상체를 구성하는 핵심 별이죠. 라온의 오른쪽 발치에 있는 푸른 별, 리겔과 대조를 이룹니다. 뜨겁고 젊은 리겔 청색과 차갑고 오래된 베텔게우스의 적색 대비는 밤하늘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만약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다면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발 시점부터 몇 달 동안은 낮에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밝게 빛날 것입니다. 밤에는 보름달 정도의 밝기로 빛나며 그림자가 생길 정도가 된다고 해요. 다행히 지구와 약 640광년 떨어져 있어 폭발로 인한 방사능이나 에너지가 지구의 생명체를 위협할 수준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우주쇼를 안전하게 관람하게 되는 셈이죠. 다음은 오리온 자리에 발치해서 그를 따르는 모습으로 밤하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를 품고 있는 큰 개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오리온의 충직한 사냥개라고만 부르지만 사실 이 개에게는 세상 그 어떤 영웅보다 드라마틱한 운명이 깃들어 있어요. 이 개의 이름은 오리온이 사냥을 나갈 때마다 데리고 다녔던 충성스러운 사냥개 라이라푸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이 정한 라이라푸스의 운명은 단 하나였어요. 한번 쫓기 시작한 사냥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 신비한 사냥개는 주인인 오리온을 도와 숲을 누비며 무적의 실력을 뽐냈죠.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이 무적의 개에게 결코 풀 수 없는 상대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이웃 마을에 테우메소스의 여우라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우에게도 절대적인 운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냥개와 절대로 잡히지 않는 여우. 모순된 운명을 가진 두 존재가 맞붙은 이 추격적은 지상의 모든 이들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라이라푸스는 번개처럼 달렸고 여우는 항상 안개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산천을 넘고 들판을 가로지르며 며칠 몇 달을 쉬지 않고 달렸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죠. 결국 이 모순된 싸움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 끝없는 추격전을 멈추기 위해 제우스는 두 짐승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라이라푸스의 그 놀라운 용맹함과 충성심만은 잊지 않기 위해 하늘로 올려보내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큰 개자리가 품고 있는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의 이름은 그리스어 세이리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불타는 것 혹은 눈이 부신 것이라는 뜻이죠. 1등성보다 훨씬 밝은 마이너스 등급을 가지고 있어 전 하늘을 통틀어 태양을 제외하고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해요. 큰 개자리의 심장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이웃별입니다.
시리우스의 진짜 비밀은 하나의 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개의 별이 서로를 공전하는 쌍성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밝은 별은 시리우스 A, 그리고 그 곁에는 이미 생을 마친 별의 잔해 백색 외성 시리우스 B가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동반성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졌지만 지구 크기 정도로 압축된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고대 문명도 이 별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리우스가 떠오르면 나일강의 범람이 시작된다고 믿었고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한여름 극심한 더위가 시작될 때 시리우스가 태양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서양에서는 도그데이즈라고 불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삼복더위와 맥락이 닿아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시리우스가 유난히 색이 바뀌며 반짝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별이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대기의 흔들림이 강한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리우스는 푸른빛, 붉은빛, 흰빛이 섞여 깜빡이는 보석 같은 별로 보입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가장 가까운 이웃별 중 하나, 그리고 죽은 별과 함께 춤추는 별, 그 별이 바로 시리우스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개의 자리. 시리우스의 큰 개 자리, 베텔게우스의 오리온 자리와 함께 겨울의 대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뤄서 완성하는 마지막 주인공,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시리우스가 화려한 주인공이라면 프로키온은 그 뒤를 묵묵히 지키는 애틋한 사연을 가진 별입니다. 프로키온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프로, 뭐뭐보다 먼저, 그리고 키온, 개, 이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개보다 먼저라는 뜻이죠.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시리우스가 뜨기 약 15분에서 20분 전에 동쪽 하늘에서 먼저 나타나 시리우스의 등장을 알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 길을 닦아놓는 충성스러운 작은 사냥개처럼 프로키오는 언제나 시리우스보다 앞서 밤하늘의 문을 엽니다. 작은 개자리의 가장 유명한 신하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술 빚는 법을 배운 이카리오스의 충견 마이라의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에 살던 이카리오스는 아주 선량한 농부였어요. 어느 날 그는 지상에 여행하던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정성껏 대접했고 감동한 신은 그에게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전수해 줍니다. 이때 디오니소스는 이카리오스를 지켜줄 영특한 개 한 마리를 함께 선물했는데 그게 바로 마이라였어요. 마이라는 이카리오스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카리오스는 신에게 배운 술을 이웃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생전 처음 술을 마시고 취기를 느낀 농부들은 몸이 비틀거리고 세상이 도는 기분을 독에 중독된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분노한 그들은 이카리오스를 살해하고 숲속 깊은 구덩이에 버린 뒤 도망쳤어요. 밤이 지나고 낮이 와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나섰습니다.
마이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발바닥이 다 해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주인의 냄새를 쫓아 덤불을 헤치고 가시밭길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차갑게 식어버린 주인의 손을 찾아냈을 때 마이라는 슬픈 울음소리로 숲 전체를 깨웠습니다. 마이라는 이카리오스의 딸 에리고네의 옷자락을 물고 숲으로 끌고 갔어요. 죽음을 확인한 딸 에리고네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합니다. 마이라는 주인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마지막까지 주인님의 손을 핥으며 자리를 지켰다 해요. 그렇게 며칠을 슬피 울다 주인의 곁에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지킨 것이죠. 이 비극을 지켜본 디오니소스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죽은 세 존재를 모두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해요. 다음은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는 황도 12궁 중 하나이자 겨울철 하늘의 대표 별자리입니다. 밝은 두 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때문에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합니다. 오리온 자리 왼쪽 위 방향에서 두 개의 밝은 머리별을 찾으면 거의 맞다고 해요. 하나는 플룩스, 주황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별로 지구에서 가깝게 있는 이웃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스토르, 겉으로는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별이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다중성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별이 실제 쌍둥이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같은 방향에 놓여 지구에서만 나란히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별자리는 단순히 두 개의 별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운명을 타고났지만 끝까지 함께하기를 선택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들의 왕 제우스는 백조의 모습으로 레다에게 다가왔고 그 결과 두 쌍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중 한 쌍이 바로 카스토르와 플룩스입니다. 이 형제는 같은 날 태어났음에도 서로 다른 운명을 지니고 있었어요. 카스토르는 인간이었습니다. 필멸의 존재였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반면 플룩스는 신의 피를 이어받아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두 형제는 성격도 능력도 서로 달랐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어요. 카스토르는 뛰어난 전차 조종사였고 플룩스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권투의 명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싸우고 함께 여행하며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전설 속에서 이 형제는 위험에 빠진 황해자들을 구하고 괴물과 맞서 싸우며 수많은 모험을 함께합니다. 어느 날 전투 중 카스토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불멸의 존재였던 플룩스는 처음으로 소중한 것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는 형의 곁을 떠나 영원히 혼자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신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신의 불멸성을 포기하더라도 형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형제의 사랑에 감동한 신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운명을 내립니다. 두 형제는 완전히 죽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존재가 되어 하늘과 저승을 번갈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밤하늘의 별이 됩니다. 희생과 형제애, 그리고 함께 존재하려는 선택의 상징입니다. 이 별자리는 겨울 최고의 우주쇼를 품고 있어요. 매년 12월 쌍둥이 자리 방향에서 수많은 별똥별이 쏟아진다고 해요. 이 유성우는 겨울 밤하늘에서 가장 화려한 천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 입자들은 소행성 파에톤이 태양 가까이를 지나며 흘려보낸 먼지와 암석 조각들이에요. 지구가 이 물질의 띠를 통과할 때 조각들은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공기와의 마찰로 순간적으로 타오르며 밤하늘에 빛의 궤적을 남기죠.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현상, 바로 유성입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유성들이 하늘의 한 지점에서 퍼져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준점이 쌍둥이 자리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어요. 이 유성우가 특별한 이유는 그 수와 밝기 때문입니다.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는 1시간에 100개가 넘는 유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유성우보다 속도가 약간 느려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흔적을 더 길고 선명하게 남긴대요. 색도 다양합니다. 흰빛, 노란빛, 푸른빛. 마치 밤하늘 위에서 불꽃이 피어나는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겨울밤은 공기가 맑고 투명해 빛이 더욱 또렷하게 보여 관측 조건도 비교적 좋습니다. 유성우를 보기 위해 특별한 장비는 필요하지 않다 해요. 어두운 곳에서 하늘을 넓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밝은 두 별이 길잡이가 되어 형제의 전설과 우주의 장관을 동시에 보여주는 멋진 쌍둥이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오리온과 대치하는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는 고대부터 힘, 유혹, 운명의 이동을 상징하는 별자리로 전해져 왔어요. 신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변신의 기제, 제우스입니다. 어느 날 제우스는 페니키아의 아름다운 공주 에우로페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죠. 하지만 아내 헤라의 눈을 피해야 했고 겁 많은 공주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온순하고 눈부시게 하얀 털과 보석 같은 뿔을 가진 흰 황소로 변신하여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에우로페는 신비로운 황소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목에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장난삼아 황소의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에우로페가 등에 올라타자마자 온순했던 황소의 눈빛이 변했고 황소는 순식간에 일어나 바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놀란 에우로페가 황소의 뿔을 꼭 잡자 황소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바다 위를 마치 들판처럼 달렸습니다. 이때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돌고래들이 나타나 왕의 행차를 축복하며 뒤를 따르는 장관이 펼쳐졌죠. 에우로페는 밑에서 갈라지는 푸른 파도와 자신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는 신비로운 황소의 모습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황소가 도착한 곳은 바로 크레타 섬이었어요. 그곳에서 제우스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에우로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향한 사랑의 증표로 그녀가 도착한 그 서쪽 땅을 그녀의 이름을 따서 에우로파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럽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공주를 태우고 바다를 건넜던 그 당당하고 아름다운 흰 황소의 모습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황소자리는 단순히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묵묵히 기회를 기다리고 결국 쟁취해내는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게 되었죠. 신화 속의 로맨스를 넘어 현실의 역사에서 황소는 인류에게 가장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황소는 대지를 일구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신과 같았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소를 아피스라는 신으로 숭배하며 그 뿔 사이에 태양을 얹은 모습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스코 동굴 벽화 같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에서도 황소 자리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년도 더 된 과거의 인류조차 이 별무리를 보며 풍요를 빌었다는 것은 황소 자리가 우리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된 생존과 안정의 상징임을 말해줍니다. 별자리 지도를 보면 황소 자리는 앞 몸만 있고 뒷 몸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황소가 바다를 헤엄쳐 건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반신은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는 설정이죠. 황소의 눈에 해당하는 별, 알데바란은 주황빛으로 강하게 빛납니다. 알데바란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뒤따르는 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 하늘에서 알데바란은 항상 신비로운 별무리인 플레이아데스, 7자매 성단의 바로 뒤를 바짝 추격하며 떠오르기 때문이죠. 고대의 관측자들은 알데바란을 살아있는 눈동자로 보았고 왕권의 상징, 경고의 불빛, 생명의 열기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요. 황소의 어깨 위에는 작은 별무리 플레이아데스가 있어요. 맨 눈으로도 여러 개가 모여 반짝이는 모습이 보여서 전 세계에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는 거인 아틀라스와 바다의 요정 플레이온의 사이에서 태어난 7명의 아름다운 딸들이었어요. 그녀들은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요정들이었죠. 비극은 사냥꾼 오리온이 숲에서 우연히 이 자매들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들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반한 오리온은 끈질기게 그녀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냥꾼 오리온에게 그녀들은 잡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사냥감이었습니다. 자매들은 오리온을 피해 숲을 헤치고 산을 넘으며 무려 7년 동안 도망쳐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던 자매들은 제우스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제우스는 그녀들을 가련히 여겨 7마리의 비둘기로 변하게 했고 이후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집요한 사냥꾼 오리온은 죽어서 별자리가 된 후에도 그녀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 지금도 오리온 자리가 황소 자리의 어깨 위에 있는 플레이아데스를 향해 영원히 쫓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는 눈으로 보면 보통 6개의 별만 뚜렷하게 보입니다. 7자매 중 6명은 신들과 결혼했지만 막내인 메로페만은 유일하게 인간, 시시포스 왕과 결혼했습니다. 메로페는 남편이 저승에서 벌을 받게 되자 인간을 사랑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가렸어요. 혹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 빛이 흐려졌다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6개의 별만 밝게 보이고 막내 메로페는 희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민담에서는 이 별이 보이면 겨울이 시작된다고 믿어서 농부들은 이 별을 보며 밭을 정리했습니다. 이 별을 스바루라 불러 함께 빛나는 인연을 뜻하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중세 전설에서는 이 별을 오래 바라보면 잊은 기억이 떠오른다고 믿었다 해요. 다음 별자리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마차부 자리입니다.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오리온 자리의 왼쪽 위에서 5개의 별이 오각형을 이루며 빛나는 별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차부 자리는 하늘에서 마차를 모는 인물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팔에는 어린 염소를 안고 곁에는 작은 염소들이 함께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별자리의 중심에는 겨울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카펠라,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별입니다. 차가운 겨울밤, 마치 따뜻한 불빛처럼 부드러운 색을 띱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인류 최초의 마차를 만든 영웅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가 아직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 사람들은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짐을 나르는 일조차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을 가진 발명가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야생의 말을 길들이고 인류 최초로 전차를 만든 존재였습니다. 말과 바퀴, 그리고 균형의 원리를 이해한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처음으로 속도를 경험했어요.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존재였습니다. 폭주하는 힘을 다루는 방법, 균형을 유지하는 법,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친 인물.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를 하늘의 마차를 모는 존재로 기억했습니다. 그 공로를 기려 그의 모습은 별자리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차부 자리에는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별자리는 종종 어린 염소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 염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 신들의 왕이 될 운명을 지닌 어린 제우스를 키워낸 존재라고 해요.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했고 그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염소가 그를 숨기고 먹이고 지켜냈다고 전해져요. 그 생명을 지켜낸 존재를 하늘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차부는 단순히 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라 보호와 책임을 상징하는 존재가 됩니다.
한 손에는 길을 이끄는 힘, 다른 팔에는 생명을 지키는 따뜻함. 마차보 자리는 힘과 보호가 함께 있는 별자리입니다. 다음은 숨은 조연 웹불소 자리입니다. 웹불소 자리는 겨울철 은하수가 흐르는 길목에 위치해요. 그래서 별 자체는 어둡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화려한 성단과 성운이 가득한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나 오리온 자리와 달리 밝은 별이 없어서 맨눈으로는 찾기 매우 까다로운 숨은 조형 같은 별자리이기도 하죠. 시리우스 큰 개자리, 프로키온 작은 개자리, 베텔게우스 오리온과 이루는 커다란 삼각형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1612년 이 별자리를 만든 페트투스 플란치우스는 신학자이기도 하며 성경에 언급되는 신비로운 동물 램, 유니콘으로 해석하여 밤하늘에 새겼습니다. 유니콘은 순수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전설이 있듯이 웹불소 자리 역시 겨울철 대삼각형이라는 화려한 별들 사이에 숨어 있어 숨겨진 신비로움을 뜻합니다. 웹불소 자리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적 대상은 장미성운입니다. 이 거대한 가스 구름 속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아기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 해요. 성운 중앙에 모인 젊고 뜨거운 별들이 내뿜는 강한 에너지가 주변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어 마치 활짝 핀 장미꽃 같은 구멍 뚫린 모양을 만듭니다. 사진에서 붉게 보인다 하는데 이유는 성운을 구성하는 수소가스가 중심부 별들의 빛을 받아 에너지를 얻었다가 다시 내뿜을 때 방출하는 특유의 빛깔 때문입니다. 웹불소 자리에는 우주에서 가장 기이한 전체들도 숨어 있습니다. 2002년에 갑자기 엄청나게 밝아졌던 별이에요. 빛이 주변 성간 먼지에 반사되어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폭발하는 눈동자처럼 보여 허블 망원경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 중 하나라 해요. 태양 질량의 약 6.6배인 이 블랙홀은 동반성인 오렌지색 외성을 조금씩 흡수하며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귀여운 토끼 자리. 오리온 자리의 바로 발밑에 움츠리고 있는 토끼 자리는 작지만 유서 깊은 별자리예요. 화려한 오리온 자리에 가려지기 쉽지만 그만큼 소박하고 귀여운 매력을 가진 별자리죠. 주 밝은 별은 없지만 3, 4등급의 별들이 디귿자 모양 혹은 토끼의 긴 귀 모양을 이루고 있어 공기가 맑은 곳에서는 의외로 뚜렷하게 보인다 해요. 시칠리아 섬의 토끼 대소동, 단순한 별자리 이야기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룬 일종의 고대 잔혹 동화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탈리아 남단의 아름다운 섬 시칠리아에는 토끼가 한 마리도 살지 않았다 해요. 어느 날 한 여행자가 새끼를 뺀 암토끼와 수토끼 한 쌍을 섬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시칠리아 사람들에게는 토끼는 너무 작고 귀여운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신비로운 동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귀한 손님을 환대하며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비극이 찾아왔어요.
토끼의 번식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쌍이었던 토끼는 순식간에 수백, 수천 마리로 불어나 버렸죠. 처음엔 귀엽다며 먹이를 주던 주민들도 곧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고, 토끼떼는 섬의 모든 풀과 곡식을 갉아먹고 정성껏 일군 보리밭과 과수원은 하룻밤 사이에 황무지로 변했다 해요. 섬 전체에 기근이 닥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귀여운 동물이었던 토끼는 이제 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칠리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토끼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그물을 들고 산과 들을 누비며 토끼를 몰아내야 했죠. 기록에 따르면 이 토끼 소탕 작전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섬 전체가 피폐해진 뒤에야 겨우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 소동을 지켜보던 신들의 왕 제우스는 인간들이 아무리 작고 귀여운 것이라도 과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랐다 해요. 그래서 제우스는 토끼를 별자리로 만들어 하늘에 올리되 아주 절묘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거대한 사냥꾼 오리온에게 밟힐 듯한 위치에 두어 다시는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압박감을 주었고, 동시에 굶주린 사냥개가 언제든 튀어나가 잡을 수 있는 큰 개자리 바로 앞에 두어 영원히 긴장하며 살게 했다 합니다. 토끼 자리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꼽으라면 크림슨 스타입니다. 1845년 영국 천문학자 존 히드가 발견했는데, 그는 이 별을 보고 검은 도화지에 떨어진 한 방울의 핏방울 같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리온의 베텔게우스보다 훨씬 더 진하고 깊은 핏빛 붉은색을 띱니다. 마치 우주에 박힌 붉은 루비 같은 느낌이죠. 이 별은 탄소별입니다. 별 내부의 핵 융합 결과로 만들어진 탄소가 별의 대기로 올라와 마치 매연처럼 별빛을 가둡니다. 이때 파장이 짧은 푸른빛은 탄소층에 가로막혀 흩어지고, 파장이 긴 짙은 붉은빛만 통과해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약 430일을 주기로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이에요. 가장 어두워졌을 때 그 붉은빛이 가장 깊고 진해져서 마치 우주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행성을 가지고 있어 화제가 된 옆으로 걷는 개자리. 겨울의 끝자락부터 봄까지 밤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개자리는 황도 12궁 중 하나로 화려한 사자자리와 쌍둥이 자리 사이에 겸손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자리는 황도 12궁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4등급 이하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 맑은 날에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별들이 모여있는 모습은 직계발을 가진 개보다는 거꾸로 선 Y자 형태에 가깝습니다. 개의 등 부분에 위치한 이 성단은 수백 개의 별이 뭉쳐있는 모습이 마치 벌통, 주변을 윙윙거리는 벌떼 같다고 해서 우주의 벌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성단을 적시귀라고 불렀다 해요. 시신이 쌓여서 내뿜는 기운이라는 뜻인데, 별들이 뿌옇게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영혼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개자리 55번 별은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무려 5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행성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이아몬드 행성, 이 얀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곳의 행성 성분에 탄소가 매우 풍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행성 내부의 엄청난 압력과 열이 이 탄소들을 짓눌러 거대한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계속되는 연구에 따르면 행성 전체 질량이 약 3분의 1이 다이아몬드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치를 지닌 보석 행성인 셈입니다. 문제는 낭만적인 이름과는 달리 환경은 가혹합니다. 항성, 태양 역할을 하는 별. 이 별과 너무 가까워서 표면 온도가 높다고 해요. 표면에는 용암이 강처럼 흐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자리의 전설은 작지만 가장 뜨거웠던 우정을 가지고 있어요. 깊고 어두운 레르나의 늪지대에는 머리가 9 달린 괴물, 뱀 히드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히드라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피했지만 그 곁을 유일하게 지키던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개 카르키노스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괴물이라 불렀지만 차가운 늪지대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유일한 단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드레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사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늪지대에 나타났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압도적인 힘 앞에 히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머리가 하나 잘릴 때마다 2개가 돋아나며 버텼지만 헤라클레스의 조카 이올라우스가 불로 잘린 단면을 찢어버리자 히드라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죠. 늪바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카르키노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선다 해도 헤라클레스라는 거대한 산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친구 히드라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 개는 죽음을 예견하고도 차가운 물속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카르키노스는 온 힘을 다해 헤라클레스의 발가락을 꽉 물었습니다. 영웅의 발에 작은 상처라도 내어 친구가 도망칠 틈을 만들어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그저 귀찮은 벌레를 쫓듯 발을 내디뎠고 카르키노스는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딱딱한 등껍질이 부서지며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하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여신 헤라는 눈물을 흘렸다 해요. 원래는 헤라클레스를 괴롭히기 위해 히드라를 응원하던 그녀였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친구를 지키려 했던 작은 개의 의리에 진심으로 감동한 것이죠. 헤라는 부서진 개의 형상을 조심스럽게 거두어 밤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었다 합니다. 개자리의 모양이 완벽한 대칭이 아닌 이유는 헤라클레스에게 밟혔던 당시의 아픈 모습 그대로 별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상처조차 훈장처럼 간직한 셈이죠. 그리고 다른 황도 12궁에 비해 유독 어두운 이유는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낮추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별자리 이야기예요. 에리다누스 자리입니다. 겨울 밤하늘 남쪽에는 별들이 구불구불 이어지며 흐르는 하늘의 강에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한눈에 형태가 드러나는 별자리는 아니에요.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물길처럼 이어지는 별의 흐름이 보입니다. 겨울 하늘에서 가장 길게 펼쳐진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그 강에는 한 젊은 존재의 불꽃 같은 선택이 잠들어 있죠. 태양의 신 헬리오스에게는 인간 세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에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롱과 의심 속에서 파에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끝까지 긴 여정을 떠나 마침내 아버지 헬리오스를 찾아갑니다. 아들은 단 하나의 증거를 원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라면 무엇이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헬리오스는 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절대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 맹세는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약속이었어요. 바로 저승의 강 스틱스에 걸고 맹세를 해버리죠. 스틱스에 대한 맹세는 신이라도 절대 파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서약이었습니다. 아들은 태양의 마차를 하루만 몰게 해달라는 소원을 썼고 그는 아들을 만류하지만 헬리오스는 이미 약속의 맹세를 해버린 뒤였어요. 그 마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고 태양이 불길을 싣고 하늘의 길을 정확히 따라야 하는 우주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파에톤이 고삐를 잡는 순간 말들은 그가 주인이 아님을 알아챕니다. 마차는 곧 길을 벗어나죠. 너무 높이 올라가자 대지는 얼어붙고 별자리가 흔들립니다. 너무 낮게 내려와 버리자 강은 증발하고 숲은 불타며 대지는 검게 타들어가 버리죠. 사막이 생겨나고 하늘은 연기로 가득 차며 세상은 균형을 잃어갑니다. 결국 신들의 왕 제우스가 우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개입합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빛의 마차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불꽃에 휩싸인 채 떨어진 파이톤은 하늘 아래의 한 강으로 추락해버려요. 그 강이 바로 에리다누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자매들은 강가에서 끝없는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다 나무로 변해버렸고 그 눈물은 황금빛 수액이 되어 강물 위로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에리다누스는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니라 오만과 열망 그리고 상실의 기억이 흐르는 강입니다. 오리온 자리 남서쪽을 따라 시선을 내리면 조용히 이어지는 별의 흐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시작은 희미하지만 남쪽 하늘로 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특히 남반구에서 이 강의 끝을 장식하는 밝은 별이 있어요.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별자리의 이야기도 그곳에서 마무리됩니다. 에리다누스 자리는 영웅의 승리도 괴물의 패배도 아닌
균형을 잃은 순간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겨울의 별자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별들은 마치 우리네 삶의 단면들을 비추고 있는 것만 같네요. 거대한 어깨를 가진 오리온을 보며 우리는 당당히 어깨를 펴고 세상을 마주하는 용기를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발치에서 웅크린 토끼자리를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용기와 강인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폭풍을 피해 숨을 줄 아는 것도 나 자신을 지켜내는 소중한 지혜라는 것을 말이죠. 그 곁에서 주인을 지키는 큰 개자리의 충직함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작은 개의 인내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은 결국 나를 가장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밤하늘은 말해주고 있네요. 다정하게 어깨동무한 쌍둥이 자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엔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할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반면 거칠게 돌진하는 황소자리는 우리 안의 열정을 일깨웁니다. 때로는 앞뒤 재지 않고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야 할 순간이 인생에는 분명 존재하니까요. 강물처럼 굽이쳐 흐르는 에리다누스 자리를 보며 삶의 비극조차 결국은 거대한 인생의 흐름 중 일부임을 받아들여 봅니다. 길을 잃고 헤맸던 파이톤의 흔적조차 밤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강줄기가 되었듯 지금 여러분이 겪는 방황도 훗날 누군가에게는 반짝이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고삐를 꽉 쥔 마차부 자리처럼 내 삶의 주권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화려한 별들 사이에 숨어 보이지 않던 웹불소 자리 기억해 주세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장미성운 같은 뜨거운 열망이 별처럼 태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웅에게 짓밟히면서도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진 개자리의 작은 용기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세상은 대단한 1등만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우주는 그 보잘것없이 보이던 작은 개의 우정에 대한 의리를 기리기 위해 그 곁에 다이아몬드 행성을 선물했습니다. 당신이 건넨 작은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베텔게우스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붉게 타오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드로메다처럼 억울한 사슬에 묶여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지금 당신의 궤도 위에서 최선을 다해 빛나고 있으니까요. 밤하늘이 그 모든 별을 품어주듯 이 세상은 당신의 고단함을 넉넉히 품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별자리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목소리로 편안한 하루 항상 함께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